사양관 이후경. 유경과 헤어진 뒤 나는 수영장에 등록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로 얼어붙은 몸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위안이 되었다. 사흘째인가 25m의 수영장 트랙을 힘들여 왕복하다가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계속 수영장을 다녔고 물속에서 울었다. 눈물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한 달이 끝나던 날 내 얼굴에는 락스 섞인 수영장 물만 묻어 있었다. 다음 달엔 등록하지 않아도 되겠군 생각하며 탈의실 사물함에서 핸드폰을 꺼내는데 몇 통의 부재중 통화 알림 끝에 석규의 아내가 남긴 톡이 떠 있었다. 현준 씨, 남편이 쓰러졌어요. 수술도 할 수 없대요. 나는 핸드폰을 쥔 채 망연히 서 있었다. 운동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건강한 석규였지만 50줄에 들어섰으니 쓰러지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수술도 할 수 없다니 그것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탈의실을 빠져나와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오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뒤의 날들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해일처럼 몰아쳤다. 온몸에 튜브를 매단 석규는 낯설었다. 그는 어딘가 다른 곳에서 제 몸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그의 아내 옆에서 나는 위로도 건네지 못했다. 사흘 만에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도 여전히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위로도 건넬 수 없었다. 장례도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겠다. 장례 내내 나는 빈소를 지켰고 찾아온 친구와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며 석규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러면서도 문득 주위를 둘러보며 구부정한 어깨에 키가 큰 그를 찾곤 했다. 이 녀석이 왜 안 오지? 이런 자리에 빠지는 법이 없는 친구인데 생각하다가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정신을 차리곤 했다. 그런 순간이면 유경이 몹시 그리웠지만 석규의 죽음 앞에서 그녀를 생각하는 건 마음에 꺼려졌다. 장례가 끝나고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수영장도 등록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출판사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오래전 세계문학기행 시리즈 필자로 제안을 받아 내가 써보냈던 다자이 오사무 문학기행 기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이었다. 메일은 정중했지만 수정사항이 잔뜩 달려 완곡한 거절에 가까웠다. 기획서가 통과되어야 정식 계약을 하는 조건이라 다시 기획서를 써내도 계약을 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나는 답장을 미루었다. 애초에 그런 내키지 않은 조건을 수락한 것은 오직 유경 때문이었다. 다자이 오사무의 열렬한 팬인 유경은 그 제안에 반색했다. 대상 작가를 선택할 수 있는 데다 취재 경비까지 나온다는 말에 그녀는 함께 사양관에 가자며 기뻐했다. 사양관은 다자이의 생가로 그녀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다. 나는 그녀의 풍부한 정보를 참고하여 기획서를 써보내곤 그 일을 잊었다. 평론가로서 나는 다자이를 좋은 작가로 인정했지만 시대를 초월한 그의 독특하고 현대적인 문체를 높이 샀을 뿐 그의 과한 자의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유경에게 다자이는 피가 통하는 친족처럼 보였다. 좀채 흥분하지 않는 그녀가 다자이에게 열광할 때면 나는 질투심마저 느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바흐와 슈만에 대한 경도와도 달랐다. 살아있다면 100세도 넘은 노인인데 39에 죽어버려 만년 청년이니 불공평하다고 나는 투덜댔다. 함께 기획서를 준비할 때도 나는 이거 뭐 애인을 짝사랑하는 남자한테 데려다주는 느낌인데 하고 농담을 했다. 그랬으니 이제 내게는 의미가 없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문득 눈을 보려면 지금 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자이에 대해 쓴다면 반드시 눈 내리는 겨울의 아오모리, 눈 덮인 스가루 평원을 봐야 한다고 유경은 말했다. 3월까지 눈이 오는 곳이지만 제대로 된 눈을 보려면 2월까진 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해지지도 않은 일을 위해 경비가 드는 취재 여행을 미리 할 여유는 내게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접었는데도 나는 그곳에 가면 유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있겠지.
다자이의 흔적마다 유경이 떠오를 테니까. 결국 나는 항공권을 예약했다. 계약을 못한다면 이건 미친 짓이 될 터였다. 다자이 오사무가 뭐라고, 그가 대체 내 삶과 무슨 상관이라고. 그 나약하고 징징거리는, 주어진 수명조차 감당 못해 제 손으로 내팽개쳐버린 어리광쟁이 부잣집 도련님이 대체 뭐라고 나는 이런 짓을 벌이는가. 그런 생각으로 뒤척이다 잠이 들었지만 아침이 되어 제정신이 돌아와도 나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공항에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을 놓칠세라 달려온 기린이 마음이 놓였다. 나는 줄지어 선 버스 중에서 아오모리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단체 관광객들인지 온천 표시가 붙은 버스로 몰려갔다. 내가 탄 버스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 공항에서 나올 사람은 다 나온 듯 싶은데도 기사는 시동을 걸지 않았다. 나는 코트깃을 세웠다. 두어 시간 전에 떠난 한국은 슬슬 꽃샘 추위가 오고 있었는데 이곳은 아직도 한겨울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가는 느낌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간다면 한 달만 거슬러 가도 내 곁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늘 내 편이었던 석규와 연애 따위에 마음 닫고 살던 내 앞에 기적처럼 나타나준 유경. 지금 그들은 다 내 곁에 없다. 나는 그저 낯선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 일상의 공간은 고통스러웠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무릎이 꺾였지만 무릎을 세우고 설거지를 마쳤다. 락스 섞인 물속에 숨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곧 눈물을 닦고 옷을 입었다. 일상은 신전처럼 우뚝했다. 슬픔은 쏟아지지 못한 채 질질 흘러내렸다. 나는 지저분한 슬픔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비워내고 싶었다. 일상이라는 신전이 없는 어딘가 먼 다른 곳에서. 생각에 너무 빠져 있었던지 버스가 출발한 것도 몰랐는데 차창 밖으로 눈 내리는 풍경이 휙휙 지나갔다. 무심코 버스 안을 돌아보던 나는 반대편 창가 자리에 웬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앉는 기척도 몰랐는데. 차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 쇼컷한 머리와 짙은 보라색 목도리만 보였다. 유경도 언제나 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녀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나는 늘 머리 좀 길러봐 했지만 그녀는 싫어 하고 간단히만 대꾸했다. 제복에 모자까지 쓴 운전기사의 뒤통수가 보였다. 한국과 반대로 오른쪽 자리에 앉아있는 기사 뒤로 빈 의자들이 늘어서 있고 끝쪽 두 자리의 창가에 남모르는 남녀가 앉아있는 이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버스는 눈 덮인 삼나무 숲길을 내내 지나갔다. 눈은 쉼없이 내렸다. 눈 걱정은 접어도 되었다. 아오모리역에 도착해 무심코 먼저 내리고 나서야 나는 여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다. 역 앞에는 눈이 제법 쌓여 있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푹푹 들어갔다. 그 자리는 내리는 눈으로 또 금세 채워졌다. 나는 역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을 잡았다. 좁은 침대와 창가에 낮게 달린 선반이 전부인 방이었다. 침대에 앉으면 저 선반이 책상도 되고 식탁도 될 터였다. 알뜰하게도 만들었네. 코웃음이 났지만 이 방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 다자이의 자취를 따라다닐 계획이니 역 앞이라는 위치만 중요했다. 다자이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만년의 시간을 이 지역 스가루 지방의 여러 곳에서 보냈다. 하루쯤은 아오모리시를 둘러본 뒤에 사양관에 갔다가 히로사키 시를 둘러볼 작정이었다. 그가 청춘을 보내고 목숨을 끊은 도쿄는 굳이 눈 내릴 때 갈 필요가 없었고 무엇보다 기획안이 채택되어야 갈 수 있었다. 해는 곧 저물었다. 눈 쌓인 거리 위로 가로등과 가게의 불빛들이 번져나갔다. 그 불빛들에 홀려 나는 거리를 쏘다녔다. 그러다 선술집 노렌을 거두며 들어가는 어깨가 구부정한 키 큰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그리로 따라 들어갔다. 사내는 일행이 있었다. 나는 바에 앉아 사케를 마셨다. 텔레비전에서는 집 앞에 쌓인 눈을 판자로 밀어내는 장면이 계속 나왔다. 다자이에 빠져 일본어 기초를 익힌 유경한테 히라카나와 가타카나를 배웠지만 더듬거리며 읽는 수준이라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자막이 섞여 있는 한자로 대강의 내용은 짐작이 갔다. 폭설로 위험하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설국에 왔구나, 나 혼자. 유경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을까? 내가 여기에 온 걸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빈소가 아니어서일까? 유경이 오고 싶어 한 곳에 와서일까? 그녀를 그리워해도 마음에 꺼려지지 않았다. 여기는 유경의 영토구나. 살아있는 사람의 땅. 그래, 정말로 너는 여기에 와 있구나. 맑은 사케를 연신 들이켜다 취해버렸다. 방에 돌아간 나는 고꾸라지듯 침대에 엎어져 그대로 잠이 들었다. 한편에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직접 겪으신 아오모리에 직접 가봤죠. 네. 그래서 여행의 동선을 따라간 묘사는 네, 그거는 제 경험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 기획서라는 것하고 유경, 석교 이렇게 보면 이제 상실과 네. 거절에 대한 그 아픔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작가님은 유경과 석교를 상실한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고 싶었어요? 이 감정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유경은 살아있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한 그런 상실이고, 석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죽음으로 또 그것도 갑작스런 사별로 큰 상실을 겪죠. 그런데 지금 이 인물은 현준이라고 하는데, 현준은 그 상실을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해요. 뭐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냉소적이기도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할까, 무의식적으로. 네, 그래서 제대로 그 정면으로 직접 자신의 그 상실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꾸 피하죠. 그러다가 일은 이제 반쯤의 명분이 된 거고, 그 일을 명분 삼아서 아오모리라는 눈이 계속 쏟아지는 눈의 나라로 갑니다. 네, 그런 이건 이제 지금 첫 부분이에요. 소설의 첫 부분이라서 사실 이렇게 여행의 과정을 쭉 쫓아가면서 이 인물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쫓아갔기 때문에 다른 대목을 읽어드리는 것보다 첫 부분을 읽는 쪽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처음 눈의 나라에 진입하는 과정, 이 사람이 상처를 입고 피하기만 하다가 사실 더 피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 입구 부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네.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